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게스트의 자리를 거쳐가셨는데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내신 기자님을 모시고 러시아 특파원 생활, 특파원이 바라본 한러 관계, 취재 여건, 당시 상황들, 재미난 스토리가 많아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89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하준수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S 보도국의 하준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는 또 모스크바에서 한 2016년인가요? 그때 처음 뵙고 되게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책을 내셨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모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특파원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러시아가 있거든요. 또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또 담겨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파원의 눈으로 바라본 러시아는 어떤가,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기자님께서는 러시아 특파원 자격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러시아와는 아무런 어떤 접점이 없으셨나요? 제가 27년 기자 생활 중에 한 20년 넘은 걸 이제 외교 안보 쪽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연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뭐 직접적으로 제가 뭐 러시아를 하거나 러시아 사람과 뭐는 일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접점은 계속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2011년, 2012년에 제가 이제 남북로 삼각관계, 그러니까 가스관 연결이나 철도 사업, 연결 사업 때문에 취재를 갔었으니까 사실 그때 영감을 받아서 과감하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였고요.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가서 본 러시아는 어땠냐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라시바야죠. 저는 그 3년간의 특파원 생활 정말 제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저를 불러줬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이희찬 씨를 내가 러시아에서 보고 지금 한국에서 러시아 관련된 팟캐스트는 이게 하나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서 뭐 나는 모스크바 특파원이다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이 책을 낸 뭐 배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에 이제 러시아 가기 전에도 한번 책을 쭉 한번 나열해 보니까 러시아에 관해서 쓴 책이 덜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인문학적인 거나 뭐 예술 쪽이고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책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뭐 학자나 공무원, 외교관들이 쓴 책도 있겠지만 저널리스트가 본 책들은 또 다르거든요. 각도가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저는 가기 전부터 가서 좀 뭐 심심풀이를 보다가 또는 뭐 피곤하면 뭐 베개로 쓰는 책이 아니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레퍼런스로 인용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 취재를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을 남겼었고 책을 쓰게 된 토양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외교부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거의 한 70개국 이상을 돌아다녀 봤는데 어떻게 한 나라에서 육지만을 가는데 9시간 반이 걸려요? 비행기로? 그런 나라 없죠. 미국도 뭐 뉴욕에서 하와이를 간다 치면 아마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근데 우리 회사의 모스크바 특파원은 러시아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CIS,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 제국의 플러스 몽골까지 16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 그렇죠. 절반 이상을 그렇죠. 이게 담당하시는. 핵심은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명보고 감당하라는 거야? 그렇죠. 제 자부심 그거였어요. 내 프라이드는 러시아가 아니라 다 한다. 내가 유라시아 대륙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거의 세계 특파원이시네. 정말 바빴어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서 모스크바 앉아서 어떻게 다 봐. 다 가야 돼.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난 지금도 아쉬운 거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 했는데도 아직도 못 간 데가 많아요. 사실 저는 기자를 특파원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저기 볼쇼이 발레단 뭐 이런 거 음악 예술 이런 거 좀 주로 하려고 가긴 갔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있는 기간에 북한이 뭐 미사일 핵 실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 또 그것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온갖 잡다한 거를 다 해요. 유니버설 맨이 돼야 됩니다. 이제 제가 책에도 썼지만 기자는 이제 발생 기사와 기획 기사로 나눠지거든요. 주로 이제 베이징이나 워싱턴 간 친구들은 발생이 많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과 맺어진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발생되는 게 많지. 물론 이제 거기는 또 특파원도 많아요. 우리 회사도 뭐 베이징에 3명, 워싱턴에 3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3명도 워낙 많으니까 바쁘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조금 한가로우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 시스템, 그 나라의 돌아가는 메커니즘과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알게 되는 거죠. 특파원이 뭐죠? 특파원은 영어로 코리스판던트, 코리스판던트, 스페셜 저널리스트죠. 특파원이 그거잖아요. 특별히 파견된 인원, 요원.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언론사에서 조금 약간 연조 같은 기본적으로 무슨 직업이든 3년 정도 돼야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이 뽑을 때 한 7년 이상 차 된 기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뭐 젊은 기자도 있지만 대부분 중년, 좀 10년 이상, 20년 차 익숙한 기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길 가면 일단 현장 가서 모든 판단을 본인이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지. 물론 상황을 본사에 보고를 해서 할까요 말까요의 허가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본사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모든 상황 통제는 자기가 한다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가서 취재를 나가야 되는 오밤중에 뭐가 터졌어. 그럼 어떡할 거야. 저 바로 옆에 벨라루스에서 지금 대선이 끝나가지고 막 시위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판단은 결국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본사에 보고해서 본사 국제부장이 그래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국제부장이 하겠지만 왜냐하면 특파원은 거기 이제 이른바 이제 군사용어로 하면 위수 지역이에요. 그 모스크바의 주재이기 때문에 떠나기 때 반드시 회사의 허가를 받고 가야지 이게 안 그러면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모스크바에서 더 중대한 일이 터졌다고 어떡할 거야. 회사에서 막아주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인지 능력, 기사 능력, 취재 능력 이게 모든 게 종합돼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대체로 이제 연조들은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모스크바에는 한국 특파원 2명이 있습니다. 두 언론사에 나와 계신 그러니까 두 언론사. 공영방송인 KBS와 국가기관방송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있어요. 거기는 자기를 이제 국가기관통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뭐 단독으로 가 있는 데 많아요. 왜 뭐 약간의 중간 사이즈 되는 데 있잖아요. 동유럽에도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KBS만 지금 공모제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모하는 거죠. 특파원을 공모해서 네, 뽑는 이게 거군요. 이제 특파원 해마다 자리가 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간 그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는 뭐 어디 몇 명 다 틀리죠 숫자가. 근데 아무튼 매년 빈자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랬어요. 이제 우리 회사도 예전에는 그냥 경영진이 너 가 이렇게 일방적인 임명 지시였는데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한겨레 신문사 출신에서 온 정현주 사장 시절에 그거를 공모제로 바꿨습니다. 입사 7년 차 이상의 기자들은 누구든지 지원하라. 러시아 쪽에 지원하실 때는 경쟁률이 4대 1이었습니다. 오, 네 셌죠. 명. 뭐날 거저먹은 거 아니에요. 높았네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러시아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지금 현재 모스크바에 특파원이 2명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만큼 한국이 지금 러시아에 관심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1990년에 그 소련이 붕괴되고 그 시절에는 엄청 그 한국 기자들 많이 갔습니다. 특파원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 입장에서 보면 신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동안에 쫙 그 아이언 커튼에 갇혀있던 그쵸.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거리가 있겠어. 가지고 뭐 한때는 뭐 12개 회사가 있었고 와. 최소한 2008년에 그 리만 브로더스 그 금융위기가 터졌을 당시만 해도 8개 정도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중동, 네, KBS, 진짜 많았네요. MBC, SBS, 연합. 이렇게 하면 기본이 7개잖아요. 한국일보도 있었고 그랬는데 야. 이 기자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재정상의 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꼴랑 2개 남은 거예요. 국가기관 방송하고 국가기관 통신. 아 이건 참 저기야. 근데 뭐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엔 참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 세계에서 모든 그 화면이 막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뭐 우리 특파원이 나가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회사 국제부에서 뉴스가 제작 가능해요. 지금 벨라루스에서 막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막 시위가 있잖아요. 네. 그림이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인 그 AP, AFP 뭐 이런 통신사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는 일은 계속 찍어가지고 전 세계 언론사에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 뭐 영상과 그 녹취들이 막 끊임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앉아 있어도 국제뉴스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특파원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뉴스를 CNN하고 BBC만 본다. 그래도 알 수 있어요. 돌아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 자체라는 건 항상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단신 뉴스든 종합 뉴스 뭐 시각이 다를 수 리포트든 있죠. 시각이 네. 다를 수 그 나라가 그 어떤 나라를 제3국을 보는 시각이 관점이 녹아들어 있어요. 화면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럼요. 일어난 어떤 그 외교적 사건을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왜곡될 대부분 수가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외신 뉴스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속에 은연중에 거기에 녹아든다니까요. CNN만 보면 미국 CNN이 보는 세상을 보는 거고 BBC만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이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식민주의가 될 수 있어요. 네. 언론사에서 특파원을 보내는 그 뭐 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또 신문사하고 통신사하고 달라서 방송사가 특파원을 하나 운영하려면 이런 스튜디오가 있어야 돼요. 그쵸, 수시로 언제든 생 나오면 라이브로 되니까. 연결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명 시설 뭐 이런 스튜디오를 갖춰야 되고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벌써 몇 억 단위거든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특파원을 보내서 하겠다는 거는 그 회사가 국제 뉴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파원이 사실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왜 특파원이 지금 모스크바에 현재 2명밖에 없느냐는 대단히 지금 한러 관계에 상징하는 함의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십시다. 답을 벌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지금 워싱턴에, 베이징에, 도쿄 이게 벌써 우리가 주변 사강이라고 하잖아요. 몇 명 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몇십 명 베이징에는 되겠네. 35명, 워싱턴에 38명, 도쿄 22명이에요. 우리나라 특파원이 언론사가 특파원만 우리나라 얘는 특파원이 이제 취재 기자와 막 카메라 기자가 다 섞여 있을 합해서. 거예요. 근데 뭐 카메라 기자는 딱 하나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KBS가 유럽에 파리에 이제 기자 한 명이지만 PD도 가 있고 카메라 기자도 가 있어요. 중국에는 베이징에 취재 기자 3명, 카메라 기자 1명, 그다음에 샹하이는 폐쇄됐고 그다음에 저기 동북 삼성에 심양, 써냥에 1명이 나가 있고요. 취재 기자. 엄청 나가 도쿄에 있네요. 3명이 나가 있어요. 워싱턴에 3명이 나가 있고 카메라 기자 나가 있고 PD 특파원 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LA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국 대륙에 지금 KBS 기자가 한 5명이 있는 거고 미국 대륙에 5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만 경우도 그런데 우리 회사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언론사 중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워싱턴에 뭐 한 명이 모든 걸 다 커버하죠.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일본말로 나와버리. 내 책임 영역이 가장 큰데 이건 삭제. KBS 제 책임 영역이 가장 큰데 나 혼자서 지금 유라시아 대륙 80%를 책임지라는 건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뭐 러시아만 해도 지금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큰데 미국 대륙이 1.8배인데 우리가 막 와 중국 헌따 진짜 넓다 하는데 중국보다 1.5배예요? 근데 거기 그것만 있냐? 우크라이나에 있죠. 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합하면 뭐 그쵸. 우크라이나 뭐 CIS가 15개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몽골까지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몽골은 좀 의외죠, 그죠? 바로 중국 옆에 있어요. 근데 몽골하고 중국 사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이 몽골에 우리 예전 소련이 옛날에 있었죠, 영향력이. 지금도 파루스키 러시아 말을 쓰니까 그 영향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영역이 모스크바 특파원한테 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없는 거예요. 서방에서 또는 그렇죠. 어디에서 주는 요리해서 만든 음식만 먹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정확한 취재라고 볼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저 기분 나빴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기 기간이 앞에 절반은 박근혜 정부였고 뒤에 후반부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더 극과 극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카자흐스탄 제2의 도시 알마티에서 테러가 났다? 가지고 막 그 부랴부랴 그 교민 막 전화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만들어 넘겼는데 안 나갔어. 왜 그래? 그랬더니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아침 조간됐을까? 그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알마티. 뭐 사람들 알마티도 모르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중국 베이징 저 특파원 출신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시오 알마티를 왜 몰라? 당신만 모르지 내가 그랬거든. 그런 식이라니까. 제외되는 거군요.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무슨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얘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라고 왜 일이 없겠어요. 사건 사고가. 다만 그게 관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무식한 사람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뉴스가 되는데 왜 아프리카에서 1,000명이 죽었는데 뉴스가 안 되느냐. 목숨값이 달라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무식하게. 너무하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너무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 그
저는 대한민국의 국제 뉴스를 보는 관점 시각 자체를 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왜 지금 국제 뉴스의 대부분이 뭐 미국 관련, 중국 관련 이런 뉴스거든요. 주변사가.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외연이 엄청나게 커져서 대한민국의 3분의 1, 1,000만 명 이상이 밖에 나가 있어요. 누군가는 아프리카에서 뭐 지진이 났다, 홍수가 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남의 뉴스가 아니고 내 자식에 관련된, 내 친척에 관련된 뉴스를 있거든요. 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뉴스를 보면 없어. 그냥 한 줄 두 줄 단순히로 넘어가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들의 특징을 보면요.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가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관심을 가져요. 그게 이제 선진국의 특징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싶으면서도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양념을 드리자면 근데 그 선진국이라는 게 옛날에 다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 아니에요. 네. 사실 저는 영국에서 1년 석사를 했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커먼웰스라고 뭐 자기네끼리 묶여 있어요. 그 아시죠? 뭐 네. 인도, 뭐 호주, 호주, 캐나다. 캐나다.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국은 거의 뭐 다 망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에서 정보가 세고요. 그다음에 인도 이쪽 지역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끊임없이 BBC에 보면은 그쪽 지역 뉴스들이 나와요. 네.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이익이 있잖아요. 전 세계 이익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P나 AFP 전 세계적인 뉴스 그 통신사들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찍어서 보내는 게 자기들 임무예요, 사실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거의 뭐 12시간 내에 화면이 들어오는 경우 많아요. 대부분. 아주 오지가 아닌 이상은 그 카메라 기자들이 목숨 걸고 가서 찍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앉아서 뉴스를 보는 거죠.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관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이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이해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러 관계나 뭐 미디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2008년이 지나 12년이 지났는데 왜 한국 언론은 왜 안 돌아갑니까? 모스크바로? 살기 어려워서?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 각자 언론사 판단해서 가는 거잖아요. 가고 말고는. 네.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들은 다시 가고 싶어요. 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기다려보지 뭐 이런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러시아 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낮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러시아에 가셨을 때 한국에서 듣던 러시아의 언론 환경, 가셔서 느낀 러시아의 언론 환경 어떻게 다른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취재 여건은 쉽지 않고 언론이 관보다 좀 낮아요. 그걸 수시로 많이 느꼈어요. 희한한 그게 이제 그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쟁취를 하는 거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네. 근데 하여간 1917년 그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한 나라였는데 제가 뭐 언론 기자지만은 언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그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시절부터 지금 이 푸틴 시절까지의 그 언론 미디어 환경을 공부해가지고 책을 좀 쓴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해도 참 재밌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소련이 붕괴된 직후에는 그런 게 좀 있었답니다. 좀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런 면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원래 언론을 사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야말로 나머지 이제 권력기관들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통제당하는 언론이 사부로서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격가지 느낌? 이게 이제 알다시피 소련 시절에는 다 국영이죠, 국영. 네. 예. 심지어 우리 KBS 보고도 국영 방송하는 분들이 가끔 덜어 있는데 저희도 국영일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문공부자 직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방송 공사로 독립을 했죠.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영이었다가 다 이제 뭐 공영 또는 민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공영 회사의 경영층을 이제 자기 사람을 심어버리면 쫙쫙쫙쫙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색깔이. 원래는 자기 목소리를 내던 진보 성향의 그 회사도 경영진을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논조가 둔해지는 거지. 이제 펜대가 무뎌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다 방송이고 뭐고 다 공영 내지는 민영이라고.
NTB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점유력 3위인데 가스프롬이 소유했잖아요. 상당수가 지금 이제 국영에서 민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전환이 됐더라 하더라도 이제 입김이 관의 입김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펜대가 무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2017년 3월에 이제 나발리 야당 지도자 나발리가 주도하는 민주 이제 반정부 시위가 막 벌리기 시작해서 거의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됐었어요. 그걸 이제 현장 계속 저는 취재를 나갔는데 그 어떻게 나가는 게 이제 TV 뉴스를 보면 그냥 담담하게 짧은 기사로 나가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이제 이 정부가 이거는 불법 시위라고 했는데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명이 체포됐다. 그런 아주 간략한 팩트만 전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시위를 나갔겠어? 나왔더니 보면은 옛날에는 다 늙은이였는데 보니까 젊은 애들이네.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시위를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조금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가서 보면은 외신 기자도 있고 그 러시아 국내 기자들도 있어요. 저는 마치 저는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막 길거리에서 최루탄 가스 마시면서 그 현장을 나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러시아 모스크바 거리에서 그걸 봤어요. 뭐 사람들 질질 끌려가는 거. 우리 닭장차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잡아갖고 집에다 집어넣어. 경찰차에다가. 네네. 근데 저도 썸찍했어요. 근데 이 프레스라고 외신 기자 카드를 들고 다니니까 저는 안 걸들더라고. 그래도 그 87년 한국의 그 6월 항쟁 그때가 막 머릿속에 떠올랐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궁금증을 덜어주는 그런 기사가 없다는 게 좀 네. 물론 이제 그것만 다 이잡듯이 본 건 아니었지만 뭐 신문 기사는 다 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 취재도 뭐 회사에서 가라는 거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판단에 의해서 간 거예요. 이거는 좀 취재를 해서 한국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왜 푸틴의 지지도가 그렇게 강고한데 이런 시위가 벌어지냐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모스크바시 공보부라고 하나요? 그쪽에 직원 중에 대학교 동기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잘한 일은 좀 더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못한 일은 덜 알려지게 하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못한 거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뭐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설득의 언어를 쓰지 않아. 우리는 협박의 지시. 그냥 무조건 우리는 협박의 언어를 쓰지. 알만합니다. 특파원은 이제 주로 가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외무성, 국방부. 특히 이제 제가 있는 경우는 시리아 내전에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방부 진짜 뻐질나게 갔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 사무실이 쿠추섭스키 13번지예요. 아시겠지는 모르지만 그 롯데 호텔 바로 네네. 다리 건너면 바로 우리 회사에 있어서 뭐 위치는 좋았어요. 바로 가면 옆에 롯데 호텔의 옆에가 외무성이잖아요. 국방부는 좀 더 가면 이제 강변가에 모스크바 강변가에 있고. 근데 이제 특파원하면서 러시아를 취재하면서 가장 우리는 힘든 게 뭐냐면 대기 시간이 길어요. 말도 못하게 진짜 이건 뭐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역시 관의 뷰로크라트가 이 관을 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구나. 심지어 어떤 농담이 있냐면 지방 출장을 갔더니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누군가 그러는데 지방 출장을 가서 이제 보면은 관리랑 기자가 같이 가서 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한테 더 좋고 더 넓은 방을 주고 기자는 낮은 걸 준다는 거야.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내가 취재하면서. 근데 그 제일 최악은 크렘린이고 저는 이제 크렘린을 여러 차례 갔어요. 왜냐면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롯데 그 회장님도 오셔서 그 우정의 메달도 받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인천시장 송영길 특사가 와서 진짜 그 바로 5m 거리에서 크렘린 제일 깊숙한 데 들어가서 우리 특사 일행이 기다리고 있고 푸틴 대통령이 걸어와서 뭐 이렇게 다 영접하고 코앞에서 이렇게 이제 취재하는 영광. 제가 좀 제일 아쉬운 거는 푸틴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를 못한 게 정말 아쉬운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 우리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뭐 동북경제 포럼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은 그 2018년 올림픽 기간에 왔어요. 19년 만에 국빈 방문해서 왔는데 계속 저는 네트를 날렸죠.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야 인터뷰 좀 하자. 근데 답이 뭐라고 온 줄 알아요? 해줄게. 근데 나중에. 우리 대통령이 니네 나라 갈 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 11월 달에 한번 왔습니다.
무박 3일짜리 출장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갖고 사인을 했던 게 무비자였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무비자가 됐죠. 네. 그래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는 했었나 인터뷰를 보네요. 했었어요. 아. 우리 모스크바 특파원이 단독으로 그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영광을 했죠. 어쨌거나 푸틴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여러 번 가까이 보셨을 보셨겠네.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느낌이. 키는 한 내 정도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얼굴 되게 부드러워요. 표정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해요. 표정은 버트로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하여간 저는 취재하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던 게 그 엄청난 에너지. 생각해보세요. 그 양반 저 국정연설 그 1년에 한 2번 하거든요. 그 의회 앞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메모드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기자들과 이 시민과의 대화도 해요. 보통 4시간 5시간씩 갑니다. 거의 휴식 시간도 체력이. 없이. 근데 물론 막 전국 각지에서 화상으로 막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통계 같은 거는 이제 좀만 메모지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한 2시간 정도 했나? 그렇게 길게 한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 양반 나이가 지금 68 그러는데 60대인데 그 에너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지도 모르겠어요. 포스가 느껴지세요? 네, 그 가도 보면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 얼굴이 막 이렇게 부부족 좋아가지고 막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푸틴 대통령 보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얘기야죠. 그 얘기. 중요한 건 그 크렘린을 들어가면서 몇 번을 검색대를 거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장비들 다 생각해봐요. 방송 장비 뭐 워낙 많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크렘린 그 모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한 30분 1시간. 들어가서 검색대 거치는데 또 1시간. 그다음에 가서도 또 기다려요. 기본이 1시간. 그 기자실 가가지고도 알잖아요. 푸틴 대통령 유명하잖아. 시간 안 지각. 지키는 거. 안 지키는 유명하잖아. 그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항상 모르죠 있는 뭐. 일.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때는 뭐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을 김장이 늦어서 푸틴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거지. 30분을. 2018년. 그래서 하여간 진짜 그 취재 그 짤막한 취재를 가는 동안에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나올 때도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기다려라 부르고 뭐. 그러니까 진이 빠져 진이.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하여간 그 우정의 메달을 받는 분, 그다음에 또 저 특사 뭐 해서 한 두세 차례를 그 핵심부로 들어갔는데 그 2번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다음에 또 빡치는 게 국방부예요. 또 외무성은 사실은 이제 미 국무부 눈 브리핑이 유명하잖아요. 미 국무부는 12시에 맨날 브리핑 하는데 러시아 외무성도 일주일에 한 번, 2번, 한 번은 국내, 한 번은 외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이 브리핑을 쫙 해요. 브리핑도 장난 아닙니다. 나라가 크잖아요. 브리핑만 2시간이 걸려 2시간이. 아시아 뭐 자기네 메인 그 관심 있는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읊힙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북한, 한국도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고. 아니면 질문을 해야 돼. 질문. 북한이 어제 뭐 쐈습니다. 뭐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러시아 입장 뭡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하도 가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KBS는 앞으로 오실 때 미리 사전 질문을 주세요. 그러더라고. 외무성은 그나마 견딜만 해요. 외무성은 가면 뭐 기다리는 시간이 뭐 길어야 30분만 시간. 국방부가 문제야. 국방부는 아시잖아. 국방부잖아.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무조건 그 핸드폰 다 압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하고 연락이 안 돼. 압수. 가지고 가서 그 역시 또 검색을 또 쫙 한 30분 하고 국방부 기자실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왜 안 오냐고 연락이 안 된다니까. 핸드폰을 압수당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그래 놓고선 한 2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꼴랑 브리핑이 20분이야. 미치겠어. 국방부는 질문해도 안 받아요. 악명이 높습니다. 국방부. 뭐 긴급 브리핑 있다고 문자가 와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시리아 전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근데 가서 보면 또 맹탕 볼리가 없어. 어제 한 얘기랑 똑같아. 근데 가끔 또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올 때 있어요. 무슨 진짜. 양치기 소년 같이.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는 그래 너 카메라 기자하고 우리 코디네이터만 가. 난 딴 일 해야 되고 이 시간에 바쁘니까. 3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랬죠. 하여간 그 러시아 취재하면은 그 대기 시간이 악몽이에요, 진짜. 그 발생면은 그렇고 이제 기획인 경우에는 이제 내가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하셔야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거기서 이제 관시 이게 필요하거든. 우리로 치면 이제 빨대. 빨대.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네트워크.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게 있으면 빨라지고. 아니 왜냐면 이제 기억에 남는 취재 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제가 딱 도착했을 때 2015년 7월 1일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기사가 뭐였냐면 우주에서 가장 오래 있던 남자. 그 기사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겐나디 파달카라고 그래서 879일을 있었어요. 우주 공간에서. 단번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가서 왔다 갔다. 우주 정거장에 있었던 거죠. 궁금하잖아. 제가 또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양반을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사관에다가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뭐 우주 어디 뭐 관광청인가 그 관공서에다가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띄웠지. 소식이 없어. 몇 개월이 가도. 그러다가 제가 또 이제 아는 인맥이 생겨서 크렘린 인맥인데 했더니 바로 오는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왜 그럼 그동안 연락이 없었냐 그랬더니 뭐 미처 그 편지를 못 받았다나 뭐래. 말이 되는 소리야. 드러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국도 비슷한데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자라는 게 내 나라에서 할 때와 다른 나라 가면은 확실히 여건은 뭐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러시아 기자들하고도 좀 교류가 있으셨나요? 러시아 기자들하고 현장에서 잘 마주치죠. 근데 주로 저는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좀 마주쳐. 왜냐면 알다시피 아까 브리핑 자체가 국내 기자, 외신 기자 따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외의 경우는 뭐 마주치는데 그 외신 기자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100를 내면 1년 회비 $100 내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런 그 이벤트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디를 가자. 취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딱 봐서 내가 시간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 따라서 이제 크림반도도 갔었고 이제 시리아를 간 거는 이제 뭐 그건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간 거니까 가다 보면은 계속 어울립니다. 그 친구들. 특히 이제 뭐 제가 있는 기간에는 또 북한에 도발이 많아 갖고 북한에서 뭐 인사가 온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알고 다 모여요. 일본 기자들 귀신 같습니다. 어디에 빨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북한 인사들이 보통 모스크바 올 때 바로 못 와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블라디를 거치거나 아니면 베이징을 거치거든요. 거기서 새. 거기서 새니까 귀신같이 안 온 거야. 근데 알다시피 모스크바의 공항이 4개입니다. 어디로 들어오느냐가 또. 쉐레메체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되면 막 그 비행기 다 주세요. 일정표를. 러시아는 이제 그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나라잖아요.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가 더 오래돼요. 우리보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1990년에 수교를 했지만 그 전에는 적성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북한 뉴스가 상당히 정확해요. 그런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고위층 특히 외교관들도 보면은 상당수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북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그쵸. 하지만 한국말을 하는 북한 사람들을 딱 보면 나이층으로 봐서 뭐 한 50대 이상이다. 그러면 거의 100% 북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전하는 뉴스, 그러니까 두 개의 한국을 전하는 뉴스에 있어서 북한은 그렇고 우리보다 빠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거기에 타스 통신 같은 거는 주재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전달을 하고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 마제고라 대사는 자기가 또 페이스북에 또 올려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진도 올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평양에서 축구대회 한번 했었죠. 무관중 축구한 것도 그날 저녁에 그 양반이 사진을 몇 장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관중이 없네? 그렇게 알았었어요. 한국 남한 뉴스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뉴스를 보듯이 러시아도 자기네 관점으로 한국 뉴스를 보기 때문에 서방 언론이 전하는 뉴스하고 약간씩 좀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취재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래 역시 그 체르노빌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체르노빌. 1986년 4월 26일 날 했으니까 2016년이 3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회사에서 뭐 가라 마라 이런 말이 없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 구역 이거에 대한 책임감이 또 워낙 커서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간다고 해놓고도 이제 공포가 엄습하는 거야. 두려움. 방사능 지역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전쟁 지역을 많이 갔었어요. 이라크도 뭐 몇 번을 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가 주는 그 막 묘한 그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익숙한데 방사능은 눈에 안 보이잖아 이게. 날아오는 총알은 어떻게 픽픽 뭐 피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괜히 간다고 그랬나? 마치 이렇게 도살장 끌려가는 막 소처럼 며칠 전부터 막 스트레스 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팁을 알려주더라고. 미리 이렇게 옷가지를 다 버릴 걸 갖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취재하고 나오면 다 버리고. 다 버리래. 그래서 진짜 다 떨어진 거 다 입고 갔어요. 신발, 옷, 뭐 여기까지 다. 와,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네. 거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네, 다크 소개를 투어리즘으로 이 체르노빌을 3번 갔다 온 분을 초대해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네. 그러면 예.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되겠네요. 게이지 올라갈 때마다 심장부터 팍팍팍 같이 올라갑니다. 무서워. 나는 이제 그 당시에 방사능 피해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벨라루스 다 찢어져 있잖아, 우크라이나.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보다도 이게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한 10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50km만 가면은 이제 벨라루스 국경 지역이거든. 거기 볼레스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피해가 더 커요. 방사능. 그때 당시에 뻥 터졌는데 원전이 터졌는데 구름대가 그쪽으로 지나갔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벨라루스 사람들 중에 피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 지인 중에도 벨라루스 출신이 있는데 모스크바에 살 때 결혼을 했는데 이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하더라고요. 이제 체르노빌을 이제 가면은 그 가이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가이드를 따라서 쫙 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데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잠깐 같이 가자면서 어디로 데려가냐고 옆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 가이드를 따라서 취재를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상점에 가서 빵을 사더라고요. 왜 빵을 사요? 그랬더니 보면 안 돼. 이제 취재가 다 끝나고 그 호수가에 이제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다리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샀던 빵을 딱 뜯어가지고 호숫가로 쫙 뿌리더라고. 어머. 근데 그 순간에 이따만한 물고기가 쫙 나와서 그걸 먹어요. 근데 그 길이가 2m가 넘어. 시커먼 게. 깜짝 놀랐어. 나는 상어가 나오나 했더니 메기래 메기.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원자력 때문에. 어머 저게 말로만 듣던 슈퍼 베이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들어보니까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확인해봤죠. 그래서 내가 취재 갔다 와서 따로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오는 거야. 그래 원래 그런 큰 종이 있대요. 네, 원래 그 종이 있다고. 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입관이 어머 이거 설마? unbelievable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오 마이 갓.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인체에 치명적인 뭐 세슘, 뭐 스트론튬 이런 거는 방광기가 방사성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반감기가 네. 뭐 몇백 엄청 년, 몇십 길죠. 년이니까 30년 지났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체르노빌 원전의 2km 뒤에 배후 도시가 있어요. 뿌리피아트라고. 그 뿌리피아트 사람들은 그 즉시 그 이제 키예프 외곽의 발자크라는 거리로 이제 이주를 시켰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름시름 아픈 거야. 한 사람이 막 10대까지의 병을 알아요. 거기 인터뷰도 했는데 30년에 걸쳐서 계속 서서히 죽어가. 다 백혈병 뭐 이런 방사능으로 인한 병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후원 못 받는 거지.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나는 원전 반대론자는 아닌데 거기 가서 눈으로 보니까 원전은 워낙 효율성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딱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재앙이 되는구나. 그럼 딱 한 번을 막을 수 있나? 그 담보를 못 하면은 불안한 그렇죠. 거지. 그렇죠.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 월성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쪽 지역 주민들 그렇죠. 피폭 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후쿠시마 사선이 터지고 나서 특히 이제 경북 포항 그 지역에서 막 지진이 몇 차례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뭐 엄청난 관심이 많아졌었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초반에 반푸틴 시위를 목격하신 이야기 조금 덧붙여서 해주세요. 2017년 3월 26일 일요일이었죠. 그때 대대적으로 전 러시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알다시피 11시간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블라드에서 먼저 하고 쭉쭉쭉 왔겠죠. 그다음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큰 도시에서는 뭐 한 3,000명, 5,000명씩 나와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구호가 뭐 도둑놈, 푸틴은 도둑놈, 뭐 물러나라. 그 당시에는 메드베데프가 초점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위에 촉발된 것이 그 나발리가 만든 동영상이었어요. 49분짜리 동영상. 거기 동영상 제목이 온밤 니 디몬. 그러니까 뭐 이거를 당신에게 있어서 그는 디몬이 아니다. 근데 뭐 영어로는 그를 디몬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디몬은 이제 그 메드베데프의 애칭이니까 그 총리 메드베데프가 얼마나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가. 그 부의 축적 과정이
온당치 않다라는 걸 이제 집중해서 보도한 건데 동영상이란 말이 인터넷으로 해제가 됐어요. 인터넷 접속자가 뭐 1,500만인가 그렇다는데 근데 알다시피 이게 다 젊은 층이잖아요. 노인네들은 잘 접근이 안 된다고. 그래서 희한한 게 이게 푸틴이 집권했을 때 2012년 이후에 가장 큰 시위였다는데 희한하게 다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눈으로 본 사람들도 대부분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체포도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위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 이듬해 2018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직전에도 했었고 대선이 끝나고 푸틴이 승리했는데도 그 무효다라고 또 시위를 하고 그 중심지에는 역시 그 나발리라고 하는 야권 지도자 그 변호사가 있었고 나발리가 그것 때문에 참 고초를 많이 당했죠.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나발리를 인터뷰를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간이 없었어. 왜냐면 맨날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리 없었어. 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마냥 그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다른 취재거리가 떨어지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발리를 인터뷰를 못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나발리가 뭐 야심적인 그때 당시 나이가 41살인가 그랬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파괴력이 커요. 그래서 이제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푸틴의 지지도가 거의 집권 이후 6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2016년 17년만 해도 그런데 그런 전국적인 시위가 몇십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막 모이는 그런 시위가 이렇게 모인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왜 그럴까? 그래서 정치학자나 뭐 사회학자들 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위에 나온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푸틴이 20년째 지금 집권 중이니까 푸틴 말고는 없어 아는 지도자가. 근데 그 한 사람한테 이제 어떤 늦는 배신감 같은 게 좀 크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 당시에 또 희한하게 제가 있을 때 소련 붕괴 25주년을 맞았고 1917년, 2017년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100주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사실 내가 책을 쓰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막 더 복합적으로 중충이 된 건데 그 100년이 사회주의 1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다음에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 사람들은 어떤가 보면 확실히 러시아 사람들은 예전에 그 소련 시절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절반을 경영했던 그 향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 러시아가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 됐어? 뭐 이런 거죠. 근데 푸틴 대통령은 이제 그런 위대한 러시아를 부르짖으면서 외향적으로 강력한 힘을 막 보여주는 듯 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있는데 반면에 그 밑에 이런 여러 가지 부정, 부패, 저스티스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 반발이 계속 이제 싹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기스가 나 있다. 기스가 난 건데 쉽게 말해서 지금 낙타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지푸라기가 하나씩 떨어져요. 지금은 표가 안 나겠지만 어느 순간에 마지막 지푸라기가 딱 떨어지면 얘가 꼬꾸라질 거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계속 그래서 그 시위 자체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와중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 그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본따서 하더라고. 2017년 3월 달에 그쪽에서 팟캐스트가 나왔었어요. 이런 팟캐스트를 하면서 그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 한국의 촛불 집회처럼 하자. 왜냐하면 시위 자체가 불법으로 명명돼 있으니까 한국처럼 우리 가족끼리 손잡고 가고 유모차 끌고서 요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빙 돌고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한국 촛불 집회가 동아시아 세계에 여러 영향을 미쳤구나. 우리 홍콩 집회에서도 우리 막 운동가요 뭐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뭐 우랄 지역에서는 뭐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렸어요. 러시아에 이제 국방부 다녀오신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러시아의 어떤 군사 문화, 국방력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시리아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시리아는 조금 따로 뭐 얘기를 같이 묶어서 하죠. 뭐. 군사문화를 하면 또 사람이 우리 좀 약간 좀 알러지가 있으니까. 근데 독특해요. 군인의 역할과 그 프레스티지 그다음에 지위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개혁이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지금 국방대 연수 중인데 지금 보고서를 러시아의 국방계획에 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아카데믹하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대요. 제가 몰랐던 얘기도 많고 전통적으로 소련 시절 또는 그 이전에 제정 러시아 때부터도 군이 갖고 독자적인 그 지위가 셌어요. 그리고 뭐 알다시피 양체대전 겪고 뭐 그러면서 왜 군사문화라고 내가 표현을 했냐면은 가면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이 많고
그거를 전문가들, 뭐 기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온 식구가 같이 가서 즐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서 독특하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체육 시간을 가면은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총만 안 들었지 사실 왼발 하나 둘 셋 때부터 기초 군사 훈련이죠. 네. 사실은. 기초 그거를 군사 하거든요. 훈련.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두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도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퇴식을 처음 해본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스며들어 있어요. 문화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취재하다가 느낀 거죠. 처음에 2015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탱크 바이오애슬런 이런 게 있어요. 바이오애슬런은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즐겨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키 타고 스키 타고 달리다가 갔다. 총으로 표적 쏴서 네네네네네. 맞추는 그런 게임인데 탱크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탱크가. 근데 희한한 건 노란 탱크, 자주색 탱크, 뭐 별로 탱크가 다 나와 있어. 색깔을 그렇게 칠한 거죠. 재미있더라고. 보면은 이제 우와. 러시아 같이 연맹 하는 나라들 중국도 오고 카자흐스탄도 네. 오고 뭐 아프리카에도 오고 남미에서 와요. 네. 와서 그 탱크로 같이 경연을 하는 거지. 근데 근데 난 너무 재밌었더라고. 코스가 있고 네, 그 광활한 모스크바 근교에 가면은 그런 아예 훈련장이 이렇게 있어요. 팽한 곳에 가서 가서 탱크가 뭐 그 웅덩이도 지나고 물도 지나고 뭐 그 장애물도 넘고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서 표적을 맞추고 그다음에 딱 와가지고 이제 탱크 포사기를 빡 하는 거지. 그게 거의 면적이 전쟁놀인데. 커서 카메라가 수백 대가 동원이 돼요. 그걸. 지미집도 가고 헬기로도 촬영하고 그거를 주요 방송사랑 같이 연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있어요. 다 영상이 떠 있고 그걸 맨날 며칠 동안 결철해서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아르미아 게임으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만이 아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수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장갑차 훈련도 하고 그래서 그 시즌 그 기간이 한 며칠 돼요. 일주일 이상 되는데 그러면 세계 러시아랑 우호적인 나라 막 몇십 개 나라가 참가를 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경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식구들이 막 와서 즐긴다는 거지. 다 그거를. 같이 즐기는 게 분위기군요. 그 본 게임 전에는 와가지고 뭐 에어쇼도 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 체계 이런 걸 보면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그 항공 우주 에어쇼 하는 데가 또 막스라고 있어요. 그게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2015년에 열렸고 17년에 열렸고. 그 막스에는 그 러시아의 우수한 전투기 기술을 보이면서 바이어들 상담해가지고 계약을 맺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우디 같은 데 와가지고 막 그날 한 자리에서 몇백억 달러 막 주문객하고 그랬다는 얘기. 그 막스에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축사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2015년에 봤을 때는 그저 경연을 해요. 아주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전투기와 헬기와 스포츠카가 경주를 하는 거야. 이 트랙이 이제 한 뭐 1km짜리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두 번 도는 거죠. 전투기는 행동 반경이 회전하려면 반경이 크잖아. 그런데도 이겨. 닿다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하기 직전에는 저 위에서 막 또 전투기 쇼를 하잖아요. 유명하잖아. 수호이 뭐 27, 35 이런 거는 코브라 기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뚝 떠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멈추지? 장난감인가? 싶은 그런 회전을 하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팍파 스텔스 전투기 있잖아요. F-22랑 대적할 만한 거. T-50이라고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수호이 57로 미리 바꾸는데 그 전투기가 와서 시범을 보이는데 얘는 그때 당시에는 처음이라 그런가 가까이 안 뜨더라고. 저 멀리 위에서 뱅뱅 돌아요. 카메라에 잡기가 어려워. 그런 거 등등 해서 축제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방산 전시회 같은 것도 많아요. 해마다 이제 그 모스크바 근교에 파르크 파트리오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애국 공원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거기에는 바로 옆에 훈련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포사격 훈련도 참관을 보여주고 주요 무기들이 있지. 러시아가 자랑하는 뭐 야르스, 뭐 ICBM부터 해서 대공포대 S-400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항상 북한이 와요. 나는 사실 북한 군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거야. 그 당시에 제가 2015년에는 미사일 전략군 담당하는 스타가 왔었어요. 부장관이 왔던 거죠. 인터뷰 시도하면 뭐 어디서 왔어? 뭐 왜야? 일 없어. 왜 나를 팍 밀치더라고. 그 옆에 저 수행원이 그래가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에피소드 묶어가지고 방송도 했고 기사도 썼는데 그런 자리를 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북한이 계속 고성능 전투기를 러시아한테 요구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전투기를 중국에는 파는데 러시아가 북한에는 약간 좀 예민하니까 계속 주저주저 하는데 계속 끈질기게 요청을 한대요. 이제 시리아 얘기 잠깐 하자면
시리아가 2015년 9월 30일 날 개입을 했어요. 알다시피 소련이 아프간에서 1979년에 개입했다가 1989년에 패퇴하잖아요. 10년 만에. 그 유명한 그 무자헤딘 쪽에. 그러니까 러시아 사실 시리아가 이제 뭐 무기고 뭐고 다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알카에다로 돌아섰지만 그러고 나서 26년 만에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한 거예요. 상당히 히스토리컬한 이벤트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너무 조용하더라고 이상하게.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2015년 9월 30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우리 이제 수교 25주년인가 그래가지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왔었어요. 가지고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랑 회담을 하고 있었어. 취재를 갔더니 앞부분 5분만 찍고 나가래요. 근데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이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행정부가 당신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당신이 왔으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오늘 우리는 시리아에 들어갔다. 근데 우리는 시리아 합법적인 정부의 합법적인 요청을 받아서 들어갔다. 우리 미국하고 다르다 이거야. 미국하고 몇 개 다국적권은 임의로 아무 뭐 요청도 없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걸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다 취재했지. 러시아로서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상징적으로 그날 한국의 국회의장이 오니까 국회의장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네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11월 11일 날 이제 시리아를 가게 됐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가고 싶어하는 외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줄이 막 이만큼 서 있는데 도저히 그 시간에 못 가 나는.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 친구의 말대로는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앞에다가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이태리 때문에 CCTV 기자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한 30명 정도가 특별기로 갔죠. 영하 25도 막 칼바람 맞고 출발을 했는데 시리아의 라타키아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여름이야 하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굉장히 그걸 인베드 프롬이라고 하죠. 미군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군인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취재할 수 있게끔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라타키아에서 현재 뭐 주요 전투기들이 어떻게 출격을 해서 하루에 몇 차례 작전을 하고 막 얘기를 듣고 뭐 별걸 다 봤어요. 비상식량 먹는 것도. 거기 신기한 게 그 사우나 트럭이 따로 있어. 우리 그것도 찍었어. 사우나. 러시아 군들을 위한. 사우나 트럭이 따로 있어요. 사우나 좋아하잖아 다들. 하면은 가서 막 딱 찜질하는 거 있고 그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놨더라고. 그다음에 막사도 할 거 다 했어. 중요한 매주 예민한 거 빼놓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옆에 한 90km를 가면 타르투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걸 또 준비를 해놨더라고. 러시안 서포터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시리아가 거의 뭐 함락 직전이었거든. 왜냐면 수도 다마스커스 일부도 반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 시리아 특사가 와가지고 쇼이구 국방장관 뭐 바지끄라니 잡고 뭐 사정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푸틴은 개입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쇼이구 국방장관이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 뭐 이미지가 구겨졌는데 이참에 갑시다. 구겨진 김에. 이미 뭐 망가진 김에 아니 뭐 내가 말을 쉽게 해서 그런 건데 가서 군은 사실은 그 실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이툰 부대를 보내서 몇 년 동안 했던 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파발마 작전으로 지금 자꾸 회자가 잠깐 돌렸는데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쿠웨이트에서부터 저기 그 아르빌까지 이라크 북부까지 간 거예요. 트럭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남의 나라 땅에서 우리 군이 그렇게 작전을 펼친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회거든. 그런 경험을 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군은 그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한 거라고. 이라크 자이툰에서.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우리가 베트남전 이후로 처음이잖아요. 근데 그 군은 그게 필요하거든. 마찬가지. 사실 시리아 그 짧은 한 1년, 2년 정도 넘었지만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거의 뭐 70%, 80%가 다 실전 경험을 한 거야, 가서. 그 다음에 200개, 230개가 넘는 무기 체계를 실험을 다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나도 몇 차례 했지만 그 카스피해 해상에서 잠수함에서 전함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그 미사일이 큰 오차 없이 다 떨어졌어요, 목표물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지. 그게 91년 걸프전 때 아시죠? 토마호크 미사일이 쫙 쐈잖아. 그때 사실 그 미국은 재고털이 다 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사실 내가 국방대 가서 전략을 공부하다 보니까 91년 걸프전으로 인해서 미군의 전략이 바뀌어요. 이제 원거리 정밀 무기로 정확하게 때리는 그러면서 교리가 바뀐다니까. 그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그 러시아의 군사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이번 시리아 때가 일부 진행된 러시아 국방개혁의 어떤 중간 점검 그렇죠. 맞습니다. 계기였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보도 중에 핵심 내용이 그건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 당시에 소련군이 한 500만이 됐었어요. 500만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200만 가까이를 그대로 러시아군이 인수를 한 거예요.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근데 이 군이라는 게 사단 체제 위주로 돼서 거의 전면전을 대비한 군대거든요. 중후장대한 거예요. 무겁고. 근데 지금 전략이 바뀌었어요. 지금 전면전보다는 테러나 국지전이거든요. 그래서 미군조차도 신속기동군, 스트라이커 부대로 여단 중심으로 신속하게 72시간 내에 전 세계 어디든 간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러시아군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개념은 잡았어요. 근데 군의 지도부의 반항이 워낙 거세가지고 계속 번번이 실패했던 거지. 옐친 시대 때도 그랬고 2000년 푸틴이 집권했을 때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났어요. 2008년에 그루지아 전쟁, 5.1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남오세티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니까 러시아가 개입을 했어요. 근데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조지아 뭐 크기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5일 동안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했어요. 뭐 서로 뭐 통신도 잘 안 되고 뭐 전투기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이고 이 상태로는 러시아군이 현대전을 치를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군 수뇌부조차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사 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 핵심은 병력을 굉장히 슬림하면서 진짜 전투할 수 있는 군대로 여단 중심으로 바꾸면서 무기 현대화 개혁을 합니다. 그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개혁을 하면서 거의 뭐 몇백 조 원을 때려 부으면서 이제 하는 것이 그 성과를 보기 시작한 게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2015년 시리아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서방 측도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옛날에 러시아군이 아니구나. 그게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시리아가 날아갔으면은 러시아는 이제 중동에서 발판이 없어져요.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라크가 떨어지고 리비아가 나가는 거를 그냥 눈으로 지켜보던 러시아였다라고 반성이 많았다는 거죠. 시리아까지 놓치면 이제 끝난다. 우리는 더 이상 없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무튼 지금은 군사적 작전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그 시민들 저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평화 작전까지 합치면서 러시아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지금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시리아 평화회담까지도 이끌어내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다국 조건이 못했던 일을 단기간 내에 러시아가 해낸 거죠. 그러면서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국제 무대에서 이제 러시아 입김이 굉장히 세졌어요. 부르는 사람이 많아. 야, 러시아 불러서 러시아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를 개설하시고 푸셔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다음 같습니다. 기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관계로 이 한러 관계 뭐 올해 30주년 말이 많습니다. 이 30년간의 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미디어 역할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교롭게 올해가 또 한러수교 30주년인데 현재도 2명밖에 없다는 거는 진짜 우리 뭐 미디어가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뭐 몇 가지 지금 30년을 맞는 한러 관계 수치적인 것들이 있어요. 보면 뭐 투자 얘기를 할지. 사실은 북방 정책은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북방 정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1990년 한러 수교였잖아요. 그럼 그 몇십 년 동안에 북방으로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해주를 가보면 우리 기업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없다고. 이제 막 지금 시동 걸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이제 야심차게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걸 발족을 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계획이랄지 이렇게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많은 메리트를 가진 그런 정책이 실현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극동 연해주 쪽에 보면 아직도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우리 보고 왜 너네는 우리한테 투자 안 하니 하지만은 막상 실제로 가서 보면은 뭐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말처럼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사기 당하는 것도 많고 그 우리가 북방 정책을 표방한 지가 30년 넘게 흘렀는데도 한러 관계가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는 우리만의 책임이 아니고 러시아 쪽에도 책임이 있다.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뭔가 좀 헌신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3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러시아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이 특히 난 미디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미국이나 서방 측의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야 몸은 사태가 터졌어. 자 러시아의 입장을 써서 기사를 보내라고 그래요? 그럼 나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냅니다. 그러면 국제부 데스크에서 그걸 받거나 서방 애들이 보는 시각으로 그럼 뭘로 나한테 그런 주문을 하냐고. 그런 웃기는 일들을 제가 겪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고 후반부는 문재인 정부였다고. 그런 생각하면서 참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가득 찼었고 적어도 한국 언론이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의 러시아만 봐도 상당 부분 그 지금 국제사회, 국제정치에서의 그 혼동과 오해는 풀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좀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너무 그러니까 서방 시각만 좀 의존하고 그쪽에만 좀 선입관에 매몰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 한반도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20 몇 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입장에서 봐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 주변 사강의 많은 나라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있는 취득이 많다거나 뭐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나마 러시아는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중립적이지 않나. 그래서 한일수교 3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좀 러시아를 좀 더 제대로 알자라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저조차도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러시아를 좀 더 알고 더 많이 가고 싶은데 사실 또 올 여름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가려 했던 계획도 뭐 무산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찾아가 보고 한국 내에도 러시아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국도 알리고 러시아도 알고 일과양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모스크바 특파원이다. 하준수 기자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나온 지 7월 9일 날 발행이 됐어요. 끈딱지난 책이군요.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간입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과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종 모시겠습니다. 러시아의 감사합니다. 이슈, 뭐 미디어 이슈도 있고요. 국방 이슈도 있고 그럴 때마다 모셔서 재밌는 이야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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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